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로마의 황금기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자 훌륭한 군사지휘관이었던 카이사르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과 공화정 시대의 여러 전역에서 위용을 떨친 로마 군대의 우수성을 돌아보겠습니다. 로마가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감에 따라 로마 군대의 군사관리 체제와 군사행 정제도도 이와 함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 장기간에 걸친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애국심과 투지로만 뭉쳐 싸우던 로마 시민 출신의 의용군이 점차 전문적인 직업군인으로 편성된 정규군의 형태로 변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변화는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또 지휘권 문제에 있어서도 공화정 시대에는 원로원이 명목상으로 군의 지휘권을 가졌으나 공화정 말기에 이르면서 점차 정치 지도자들이 직접 군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되었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공화정 시대 말기에 등장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지휘관이란 뜻의 임페라토르와 나라의 아버지란 칭호를 동시에 가졌으며 어떤 의도나 목적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의 한니발을 상대로 한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146년까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내의 도시국가에서 유럽 전역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가진 대국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곧 장기간의 내란에 휩쓸리게 되는데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는 말처럼 불세출의 영웅인 카이사르가 출현한 것도 바로 이 내란 중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정치가이자 웅변가로서 명성이 높았지만 그가 로마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그가 능력 있는 군사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카이사르는 오늘날의 서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갈리아 지역에서 총독 겸 군사령관으로 4개 로마 군단을 거느리고 9년에 걸쳐 고을 지역에 대한 정복전쟁을 지휘하는 동안 지휘통 재능력과 용병수를 터득했습니다. 갈리아는 그를 훌륭한 지휘관이자 위대한 지도자로 키운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는 갈리아를 정복하고 나아가 북해까지 이르는 라인강 서쪽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여 로마의 받침으로써 카이사르의 명성은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많지 않은 병력으로 고을의 여러 전투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야만족의 군대를 상대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로 발달된 로마 군단의 전투 편제와 전투 능력, 병사들의 우수한 훈련도와 사기 및 군기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공화정 시기 로마 군단의 규율은 엄격하였고 훈련은 가혹하였는데 이는 병사들의 단결심을 고취하여 이들을 유능한 하나의 군대로 결속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납게 전투하는 것을 선호했던 갈리아 전사들과 달리 로마 군단은 각자의 용맹함을 앞세운 개별적인 전투보다는 정확한 대열을 유지한 조직적인 단체의 힘으로 적을 제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투 방법에 있어서도 일단 방패로 자신의 몸을 방어하고 적의 빈틈을 노려 칼로 치명상을 입히는 방법을 선호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군단의 병사들은 우수한 보병이면서 동시에 교량 공사, 함선 건조, 요새 구축에 정통했던 훌륭한 공병이었으며 보병 전투뿐만 아니라 요새 공격 및 방어 전투에도 정통했습니다. 로마 군단은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조직적이며 기계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로마 군단의 조직적 행동의 한 가지 예로서 그들의 진지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로마 군단은 단 하룻밤을 수경할 경우에도 그 주둔지가 어떤 지형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적으로부터 기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진지를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진지 구축 작업은 막대한 노력과 물자가 소요되는 것이었지만 병사들은 이 작업을 놀랄 만큼 빠른 시간에 완료하였습니다. 로마 군단의 병사 각자는 부단한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임무에 숙달해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거의 없었다고 하지요. 수경지 주변에 깊은 홀을 파고 파낸 흙으로 방벽을 쌓았는데 방벽을 튼튼히 하기 위해 박은 말뚝은 로마 병사의 필수 휴대품목의 하나였습니다. 수경지를 요새화한다는 구상은 카이사르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전역에서 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축성진지는 항상 그의 근거지가 되어 작전기지 역할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피난지의 역할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축성진지를 근거지로 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반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로마가 장악한 영토가 넓어지고 군대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모자라는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로마의 군대는 점차 민병대에서 모병제를 통한 직업상비군제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기원전 105년 통령 마리우스는 군개혁을 추진하여 군인이 될 수 있는 엄격한 자격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했지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도 입대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서 병력 충원의 길을 넓히고 대신 국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정규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장교가 아닌 하급 군인의 군 복무 기간은 점차 길어졌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실력 있는 병사들을 모병하여 발전을 이룬 듯했지만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과거보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충원된 병력들은 애국심이 결여되어 있었고 명예보다는 급료와 보상을 생각하며 싸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시대 로마군은 주로 로마 시민들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획일적이었습니다. 시민군 보병부대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를 로마 군단이라고 하였으며 로마 군단에 속하지 않은 동맹군 부대는 보조군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군단의 최소 전술 단위는 중대에서 600명의 중보병으로 이루어진 대대로 바뀌었고 10개의 대대가 모여 로마 군단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1개 로마 군단의 병력은 6,000명의 중보병이었으며 각 대대는 연령 또는 장비의 구분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신 경보병은 동맹국으로부터 그리고 기병은 동맹국 및 정복지에서 모병한 연합군에 의존하였습니다. 갈리아 지역에서 9년에 걸쳐 정복전쟁을 지휘하는 동안 지휘통 재능력과 용병수를 터득한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 중이던 기원전 55년에서 기원전 54년 사이 그때까지는 로마에게 미지의 세계로 알려진 브리튼 섬을 2번 침공하여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카이사르는 브리튼을 정복할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기원전 55년의 첫 침공에서 2개의 군단을 직접 지휘하여 켄트 연안을 잠시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제7 로마 군단과 제10 로마 군단을 수송선 2척에 나누어 싣고 전함과 함께 브리튼 섬으로 출발시켰습니다. 카이사르는 서두른 나머지 공성병기 없이 군대를 출발시켰는데 이 작전은 훗날 전략적 실수로 기록되게 됩니다. 몇몇 브리튼 부족과 몇 차례 전투를 치른 후 카이사르는 많은 포로를 인질로 잡았지만 겨울철을 넘기며 전쟁을 계속할 여력은 없었기 때문에 브리튼을 지배하고 있던 부족이 복속하였음을 명분 삼아 갈리아로 철군했습니다. 이어진 기원전 54년의 2번째 침공에서는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5군단 규모로 침공군의 규모를 늘려 2개 제대로 나누어 편성하고 2,000의 기병을 배에 실어 브리튼 섬으로 수송하였습니다. 카이사르의 기록에 따르면 수송에 동원한 배는 800여 척이나 되었는데 대부분 인근 갈리아 지역의 상선을 징발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상륙 후 카이사르는 켄트의 강줄기를 사이에 두고 브리튼 부족의 군대와 대치한 끝에 그들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카이사르는 9월 26일 키케로에게 편지를 보내 브리튼 침공의 결과를 알려주면서 인질만을 사로잡고 전리품을 위한 약탈은 하지 않은 채 갈리아로 귀환한다고 밝혔지요.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의 일환으로 배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브리튼을 침공한 것이었으므로 영구적인 정복이나 브리튼을 복속시킬 의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전투에서 승리하자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 재빨리 갈리아로 퇴각한 것이었는데 특히 혹독한 브리튼의 겨울 날씨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카이사르의 브리튼 섬 침공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카이사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전술적으로 볼 때 그의 침공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타키투스의 말대로 카이사르는 사실상 군대를 이끌고 브리튼 섬으로 들어간 최초의 로마인이었으며 원주민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잠시나마 해안의 지배자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요. 아무튼 카이사르의 침공으로 브리튼 섬은 로마에 알려진 땅이 되었으며 전쟁 결과 세워진 브리튼 부족의 왕국은 로마의 종속국이 되었습니다. 브리튼의 다른 부족의 왕국과 함께 이들 종속국은 훗날 로마가 브리튼 섬을 정복하고
속주인 브리타니아를 세울 때까지 친로마 정권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한편 로마의 내정은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세 사람이 다투는 삼두체제를 유지하다가 먼저 크라수스가 전사하여 무너졌으며 남은 두 사람 간의 세력 다툼과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49년 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카이사르는 자신을 타도하려는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의 음모를 간파하고 원로원의 승인이 없이는 병력을 거느리고 절대 건널 수 없는 무비콘강을 건너 순식간에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이때 그는 주사위면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이후 약 20여 년 동안 로마는 로마 군단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내전 상태로 돌입합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간의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기원전 48년 8월 9일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의 파르살루스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폼페이우스 군은 처음에는 카이사르 군의 공격을 잘 막아냈으나 시간이 갈수록 발리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카이사르 보병대의 돌격 앞에 무참히 무너져 갔습니다. 전투 결과는 카이사르 군의 압승이었지요. 카이사르 쪽의 전사자는 200명뿐이었으나 폼페이우스 쪽은 기록에 따라 6,000명 또는 15,000명이 전사하고 24,000명이 포로가 된 것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진영이 무너지자 급히 말을 타고 도주했고 가까운 언덕으로 도망친 폼페이우스의 병사들은 카이사르의 포위 공격에 모두 투항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장군들도 대부분 도망치는 데 성공했으나 마르쿠스 브루투스나 카시우스 롱기누스 등은 이 전투 후 카이사르에게 항복했고 그들은 훗날 카이사르 암살의 주모자가 되는 것이지요. 전투 후 폼페이우스의 근거지였던 동방 지역은 일제히 카이사르에게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폼페이우스는 자신의 세력권인 시리아에서 재기할 수 없었지요.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의 추격을 받으며 그리스를 횡단하여 에게해를 거쳐 알렉산드리아로 피신했으나 거기서 동료에게 배신당해 암살당합니다. 내란은 이후에도 4년이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카이사르가 내전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고 폼페이우스파는 결국 괴멸하게 됩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쉽게 이집트를 정복하고 소아시아, 튀니지, 스페인 등의 지역에서 반란을 평정합니다. 유명한 베니비디 비치, 즉 완노라, 보안노라, 이겼노라라는 말은 이때 소아시아에서 반란을 진압한 후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특별한 전술을 고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 전쟁의 교훈을 취합해 상황에 따라 이를 적절히 응용할 줄 알았습니다. 또 결단력과 신속한 상황 판단 능력으로 작전 계획을 세웠으며 일단 작전 계획을 세웠으면 지칠 줄 모르는 추진력으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병력의 열세 등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임기응변으로 전장을 주도하여 승리를 엮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부하들의 복종과 충성을 이끌어내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의 특출한 지휘 통솔 능력은 전쟁사에서 그를 능가할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이상으로 위대한 군사 지도자이자 정치가였던 카이사르가 내전에서 승리하는 과정과 공화정 시대 로마 군대의 뛰어난 전투 능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